저는 63세 강태호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대형 건설사 이사였습니다. 퇴직금 2억 4천만 원의 수원 아파트 5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통장에 380만 원만 남았습니다. 택배 상하차와 야간 경비로 한 달에 170만 원을 법니다. 제가 이렇게 된 이유는 단 한 사람 때문입니다. 같은 동 1503호에 사는 부녀회장 김영숙.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던 그 여자. 저는 그녀가 이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저는 사냥감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올해로 60세가 됐습니다. 28년 동안 몸담았던 대형 건설사에서 이사로 퇴직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길 지하철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묘하게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후배들이 꽃다발을 준비해 두었더군요.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사팀 과장이 퇴직금, 정산서를 건넸습니다. 2억 4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28년의 대가였습니다. 한 달에 700만 원씩 받을 때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통장에 2억 4천만 원이 찍히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앞으로 20년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4시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 일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자리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된 소나타였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집까지는 40분 거리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25년 된 아파트였습니다. 33평형이었습니다. 시세는 5억 2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15년 전에 3억에 샀으니 나쁘지 않은 투자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1200세대가 사는 대단지였습니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앞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동에 사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먼저 타고 구석으로 비켰습니다. 부부가 유모차를 밀며 탔습니다. 남편이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12층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오늘 퇴직했다는 걸 모를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기가 옹알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1세였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1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1206호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껌뻑이며 켜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 깜박였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5시 15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직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통 하나와 계란 6개가 있었습니다. 우유 한 팩도 있었지만 유통기한이 나흘 지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놀이터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 누군가와 함께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 신호가 간 후 받았습니다. 딸은 서울 강남에 살았습니다. 남편은 외국계 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손주는 7살과 5살 2명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퇴직했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뒤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숙제 도와줘. 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한데 애들 숙제 봐줘야 해서요. 응, 바쁘지.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시간은 32초였습니다. 딸은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명절에 한 번씩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올 때도 오후에 왔다가 저녁 먹고 바로 갔습니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예능이 나왔습니다. 어느 것도 재미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33평 아파트. 안방, 작은 방, 거실, 주방.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좁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너무 넓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공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벽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하루가 길었습니다. 내일은 더 길 것 같았습니다. 모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매일이 이럴 것 같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나날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집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과 식사를 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퇴직 첫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2억 4천만 원의 퇴직금과 5억 2천만 원의 아파트, 그리고 텅 빈 집. 이게 28년 건설사 이사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에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체중이 3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이 들어갔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않았습니다. 면도도 상의일째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택배 도착 문자가 왔습니다. 경비실에 찾아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앞에 택배함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박스를 찾았습니다. 박스를 들었습니다. 생수 2리터 6병들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허리를 굽혀 들어 올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돌아보니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묶은 머리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사장기가 없었지만 피부가 좋았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지만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하신데요. 혹시 감기라도 드셨어요?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여성이 제 손에서 박스를 가로채듯 받았습니다. 이거 무겁잖아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박스를 안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몇 층이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12층입니다. 그녀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도 15층이에요. 같은 동이시네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1503호 김영숙이라고 해요. 부녀회장 일을 맡고 있어요. 이사님은 어느 호세요? 1206호입니다. 아, 거기요. 남양이라 좋으시겠어요. 우리 집은 동양이라 오후에는 좀 어두워요. 그녀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동인데 인사도 못 드렸네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아요. 1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 박스를 들고 먼저 내렸습니다. 1206호가 어디죠? 이쪽입니다. 제가 앞장섰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무겁네요. 혼자 들고 올라오시면 힘드셨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그녀가 거실을 힐끗 봤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가 보였습니다. 쓰레기통에는 컵라면 용기가 가득했습니다. 소파에는 며칠 된 신문이 널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2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적응했어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이사님, 앞으로 제가 좀 챙겨드릴게요. 같은 동인데 어려울 거 없잖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녀회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동네 어르신들 챙기는 게 제 일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녀가 현관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신발장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울도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작은 한숨을 쉬는 게 들렸습니다. 이사님, 내일 제가 청소 도구 좀 가지고 올게요. 아니, 됩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황급히 말했지만 영숙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올게요. 문 열어두세요. 다음날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대걸레와 청소용 세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왔어요. 같이 청소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대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영숙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영숙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커피라도 한잔하고 갈게요.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소파에 앉아 마셨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이사님은 뭐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건설 회사 이사였습니다. 28년 근무하고 한 달 전에 퇴직했습니다. 와, 이사님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냥 전업주부예요. 남편이 자영업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영숙의 말투는 소탈했습니다.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숙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끔 택배가 오면 영숙이 대신 받아뒀습니다. 문 앞에 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님, 택배 문 앞에 두고 갔어요.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저녁 드셨어요? 아직입니다. 제가 미역국 끓였는데 너무 많이 끓여서요. 좀 갖다 드릴까요? 30분 후 영숙이 왔습니다. 보온 용기에 미역국을 담아왔습니다. 김치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내일 아침에 데워 드시면 돼요.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 맛이 났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국이 뜨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먹는 따뜻한 집밥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15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1503호였습니다. 영숙의 집이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남아있구나. 영숙은 그렇게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이소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진짜 이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녀회장으로서 동네 어르신을 챙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 제 2억 4천만 원을 삼킬 미끼인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영숙과 가까워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음식을 갖다 줬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갈비찜까지 다양했습니다. 가끔은 반찬통을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이사님, 이것만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일주일은 드실 수 있어요. 저도 그냥 받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를 샀습니다. 200만 원짜리였습니다. 영숙의 집 문 앞에 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늘 신세만 져서 죄송합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이게 뭐예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너무 과하세요.
고마워요. 어느 날 오후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시간 되세요? 우리 아파트 상가에 부동산 사무실 하나 있는데 사장님이 제 친구예요. 괜찮으시면 소개해 드릴까 해서요. 부동산이요? 네. 이사님 퇴직금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아까워요. 요즘 이자도 안 나오잖아요. 그 사장님이 부동산 쪽으로 진짜 도사예요.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손해볼 거 없어요. 다음 날 오후 영숙과 함께 아파트 상가로 내려갔습니다. 1층 끝쪽에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신영부동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은 깔끔했습니다. 왼쪽 벽에는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토지 개발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훈아, 강 이사님 모시고 왔어. 영숙이 밝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부동산 대표 이재훈입니다. 키가 175cm 정도였습니다. 단정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재훈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영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재훈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도 액자에 담긴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사님, 영숙 누나한테 들었어요. 건설 쪽에서 오래 일하셨다고요. 네. 28년 근무하고 한 달 전에 퇴직했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부동산 쪽 잘 아시겠네요. 건설사 분들이 땅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재훈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은행 이자 얼마 안 나와요. 1년 예금해봤자 2% 남짓이에요. 2억 넣어도 1년에 200만 원밖에 안 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2억 4천만 원도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이자가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로 쓰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재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사님, 저는 단기 수익 상품을 주로 다뤄요. 채권이나 어음 같은 거요. 3개월에서 6개월 만기고 수익률은 5%에서 8% 나와요. 5%라니 은행 이자의 5배였습니다. 그게 안전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재훈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사님, 저도 제 돈 넣는 상품이에요. 위험하면 제가 하겠어요? 영숙이 거들었습니다. 이사님, 재훈이가 우리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장사해요. 동네 분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이면 진작 망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면 니들만 했습니다.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님, 일단 작은 금액으로 시험해 보세요. 500만 원만 넣어 보시는 거예요. 3개월 뒤에 570만 원 돌려드릴게요. 원금이랑 수익 다 받으시고 그때 판단하세요. 7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은행에 3개월 넣으면 5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14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계약서 같은 건 쓰나요? 당연하죠.
재훈이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투자 기간, 수익률, 만기일 다 명시돼 있어요. 제 도장도 찍히고 제 사업자 번호도 들어가요. 계약서를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영숙이 제 팔을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이사님, 해보세요. 저도 작년에 1,000만 원 넣어서 140만 원 받았어요. 진짜예요. 1,000만 원을 넣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영숙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500만 원 해보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재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사무실을 나와 영숙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사님 잘하셨어요. 재훈이 진짜 실력 좋아요. 영숙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사람 소개해줘서.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님이 잘 되셔야 저도 기분 좋죠. 그날 저녁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재훈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1억 9천만 원이 됐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같은 아파트 상가 부동산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영업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3개월 뒤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입금인 이재훈. 금액 57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7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7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은행 이자 14배였습니다. 3개월 만에 이렇게 쉽게 돈을 번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뭐 했어요? 이사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신 거죠. 다음 건도 준비됐는데 관심 있으세요?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2억 4천만 원을 이렇게 굴리면 어떻게 될까? 1년이면 2천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습니다. 은행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 씨, 돈 잘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재훈이 믿을 만하다고 했잖아요. 축하해요, 이사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70만 원이 통장에 찍힌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3개월 만에 70만 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니.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넣었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미끼를 물었습니다. 70만 원이라는 작은 수익이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상가 부동산. 10년 경력 공인중개사. 그 믿음이 제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투자 성공 후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냅니다. 저번에는 감사했습니다.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사님, 혹시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인가요? 설명드릴 게 있어서요. 사무실로 한번 오세요. 영숙, 누나도 같이 오실 거예요. 목요일 오후 3시에 재훈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영숙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사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재훈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습니다. 수원과 화성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여러 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거 보세요. GTX-C 노선 아시죠? 들어는 봤습니다. 수원 지나간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재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가 수원 광교역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화성 동탄역이고요. 이 두 역 사이 중간 지점이에요.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지금 농지예요. 근데 내년 상반기에 GTX-C 역이 들어와요. 역 이름도 벌써 정해졌어요. 병점역이라고. 재훈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재훈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GTX 역 주변 개발 계획서였습니다. 역세권 반경 500m 안에 상업지구가 들어서요. 카페, 식당, 편의점, 학원 다 들어갑니다. 지금 땅 주인들이 팔려고 내놓고 있어요. 평당 얼마인가요? 지금은 평당 150만 원이에요. 근데 역 들어오면 최소 1000만 원은 갑니다. 재훈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00평 사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역 들어오면 10억이 되는 거죠. 10억이라니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큰 돈이 없는데요. 재훈이 웃었습니다. 이사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 사면 못 사죠. 여러 명이 돈 모아서 사는 겁니다. 여러 명이요? 네. SPC 법인 만드는 거예요. 특수 목적 법인이요. 투자자 10명 정도 모아서 공동으로 땅 사는 겁니다. 1년 뒤에 땅 팔아서 수익 나누는 거고요. 재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정점 GTX 역세권 개발 SPC 투자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지도, 사진, 계약서가 가득했습니다. 투자, 최소 금액은 2억 원이에요. 최대는 5억 원이고요. 2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제 퇴직금이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을 넣어야 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이사님, 고민되시죠? 재훈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금액이 부담됩니다.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사님, 저도 넣을 거예요. 5천만 원 준비했어요. 우리 남편 사업 자금인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고 남편 설득했어요. 5천만 원. 영숙 집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재훈이 말했습니다. 이사님, 솔직히 이건 아무나 안 받아요. 건설 쪽 경력 있으신 분들만 모시는 겁니다. 땅 보는 눈 있으시니까요. 재훈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투자자 명단이에요. 벌써 7명이 확정됐어요. 명단을 봤습니다. 전직 건설사 부장, 토목기사, 부동산 개발 전문가. 그럴듯한 직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재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님, 28년 건설사 다니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경력이에요. 저도 이사님 같은 분 모시고 싶어서 영숙 누나한테 부탁했어요.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님, 저도 5천 넣는데 이사님이 안 하시면
저도 빠질래요. 혼자는 무서워요. 이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2억은 너무 큰 금액인데요. 제가 머뭇거리자 재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사님, 그럼 이렇게 하죠. 여기 보세요. 조건부 환불 특약이에요. 제가 직접 써드릴게요. 종이에 볼펜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약 사항본 투자금은 GTXC. 병점역 착공이 6개월 내 개시되지 않을 시 투자자. 요청 즉시 원금 100% 반환한다. 재훈이 자필로 쓴 문장이었습니다. 이거 공증받을 건가요? 당연하죠. 내일 공증 사무실 가서 도장 받아 올게요. 이사님, 이 정도면 은행보다 안전한 거 아니에요? 6개월 안에 착공 안 되면 그냥 돌려받으시면 돼요. 영숙이 거들었습니다. 이사님, 저는 환불 조항 없어도 할 거예요. GTX는 이미 확정된 사업이잖아요.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GTXC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재훈이 덧붙였습니다. 이사님,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법인 이사로 등기됩니다.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넣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사 자리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법인 이사, 퇴직 후 처음 듣는 직함이었습니다. 건설사 이사에서 물러났지만 다시 이사가 될 수 있다는 것. 묘한 만족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사님, 고민 많이 되시죠? 재훈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거예요. 저도 이사님 입장이면 고민될 겁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답 주시면 돼요. 그때까지 자리 남겨둘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영숙이 엘리베이터에서 말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확실히 할 거예요. 이사님도 하시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같이 대박 나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GTXC 노선도, 병점역 위치, 개발 계획, 모든 게 그럴듯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최소 30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억 원이 6억 원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년 만에 4억 원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 10년을 넣어도 못 버는 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투자 하나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딸의 목소리가 즉시 날카로워졌습니다. 투자요? 무슨 투자요? GTX 역세권 땅인데 수익률이 300%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사기예요. 요즘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사기는 무슨, 같은 아파트 부동산이야. 10년 넘게 장사 안 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어. 아버지, 그게 다 가짜일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도 뭘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니? 은행 이자로는 생활도 안 돼. 아버지 안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릴게요. 딸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아니야. 나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야.
나도 내 힘으로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무시했습니다. 딸이 뭘 알겠습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계속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억 4천만 원.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걸 다 걸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혹적이었습니다.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저 오늘 재훈이한테 5천만 원 입금했어요. 계약서도 받았어요. 이사님도 빨리 결정하세요. 자리 얼마 안 남았대요. 영숙이 먼저 투자했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세 남자가 보였습니다. 퇴직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2억 4천만 원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 GTX는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훈은 10년 넘게 장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상가였습니다. 영숙도 5천만 원 넣었습니다. 환불 특약도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결심했습니다.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 씨, 저 하겠습니다. 2억 4천만 원 전액 투자하겠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오, 정말요? 정말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사님, 오후에 사무실로 갔습니다. 계약서를 썼습니다. 특약 조항에 재훈이 직접 쓴 환불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임금 계좌를 적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재훈의 계좌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액 2억 4천만 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금 완료. 통장 잔액 0원.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8년 건설사 생활의 결실이 비밀번호 6자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0원. 평생 처음 보는 잔액이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영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님 입금 확인됐대요. 축하해요. 우리 1년 뒤에 대박 나요. 하트, 이모티콘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5층 1503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영숙의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뒤면 6억 원이 된다. 그럼 남은 인생 걱정 없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0원이 된 제 통장이 다시 채워질 일은 없었습니다. 2억 4천만 원은 이미 영숙과 재훈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투자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0원이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식비를 해결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으로 버텼습니다. 카드 대금이 80만 원까지 쌓였습니다. 영숙에게 미역국을 얻어먹었습니다. 창피했지만 굶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이사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1년만 참으세요. 곧 대박 나요. 그녀의 위로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님,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재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도 와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사님. 재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원시청 문서였습니다. GTX-C 정점역 착공 지연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게? 중앙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대요. 착공이 6개월 늦어진대요. 6개월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하반기로 미뤄졌어요. 그럼 저희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땅 주인이 문제예요. 땅 주인이요? 네. 착공 연기됐다고 땅값 올렸대요. 계약금만 받고는 잔금 안 받겠대요. 계약 파기하겠답니다.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땅 주인이 계약금 2배로 물어주고 파기하겠대요. 법적으로 가능한 거래요. 우리가 소송 걸어도 이길 수 없어요. 재훈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잔금을 지금 당장 치르는 거예요. 그럼 땅이 완전히 우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이에요. 잔금이 얼마인데요? 3억 원이에요. 3억.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이미 전 재산을 다 넣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 다음 달에 대출받기로 했는데 착공 연기되니까 은행에서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투자자분들이 추가로 돈을 내셔야 해요. 10명이 3천만 원씩만 모으면 돼요. 저도 3천 넣을 거예요. 영숙, 누나도 넣기로 했고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님만 안 하시면 계획이 무산돼요.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돈 다 날아가요. 계약금은 땅 주인이 가져가고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아요. 재훈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2억 4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아파트 있으시잖아요. 아파트요? 네. 담보대출 받으시면 돼요. 5억짜리 아파트면 3억은 나와요. 담보대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머뭇거렸습니다. 영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님, 저도 집 담보 잡았어요. 5천만 원 추가로 넣으려고요. 남편이랑 싸웠어요. 근데 이거 아니면 우리 다 망해요. 그녀의 손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이사님, 딱 6개월만 버티면 돼요. 착공만 되면 땅값이 뛰어요. 그럼 바로 팔고 대출 갚으시면 되잖아요. 재훈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2억 4천만 원은 이미 넣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 돈이 다 날아갑니다. 3천만 원만 더 넣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 3억 원이었습니다. 재훈이 3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제게는 3억 원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월 이자만 150만 원이었습니다. 카드값도 못 내는
제게 150만 원은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대출이요? 집 담보 대출. 3억 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집까지 걸어요. 그럼 아버지 갈 데 없어요. 괜찮아. 6개월만 버티면 돼. GTX 착공만 되면 땅값 올라. 그럼 다 갚을 수 있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거 사기예요. 100번 사기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에서 사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뭐래? 아버지가 집 담보 잡는데. 뭐? 사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전형적인 투자 사기예요. 제가 회사에서 그런 거 몇 건 봤어요. 다 사기예요. 자네가 뭘 알아?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제발요. 저희가 내일 당장 내려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위가 애원했습니다. 오지 마. 나 혼자 결정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딸에게서 수십 통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제발, 제발, 제발. 집만은 지켜요. 아빠, 갈 곳 없어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딸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 담보 대출하시면 안 돼요. 딸이 울먹였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판단할게. 아버지, 판단 못하세요. 지금 제정신 아니세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제정신이야. 나도 알아서 산다. 자식한테 신세 안 지고 살 거야. 아버님, 그 사람들 사기꾼이에요. 사위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GTX-C 경점역 같은 거 없어요. 노선도에도 없고 정부 발표에도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재훈이가 서류 다 보여줬어. 시청 문서도 있고. 아버님, 그거 다 위조예요. 요즘 포토샵으로 다 만들어요. 사위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GTX 노선도였습니다. 병점역은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른 버전이야. 제가 우겼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나 이렇게 빌게. 집만은 지켜. 딸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일어나. 왜 이래? 제가 딸을 일으켰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아빠가 길거리에 나 앉을까봐 무서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괜찮아. 아빠 안 망해. 6개월만 참으면 돼.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희는 돌아가. 아빠가 알아서 할게. 사위가 딸을 일으켰습니다. 여보, 가자. 더 이상은 안 돼. 딸이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아빠, 나중에 후회하셔도 저희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갔습니다. 담보 대출 신청서를 썼습니다. LTV 최대로 해주세요. 3억 원 필요합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나이가
60세시라 이자가 높아요. 월 150만 원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6개월만 쓸 겁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흘 후 3억 원이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바로 재훈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출금 3억 원. 총 5억 4천만 원을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4천만 원과 아파트 담보 3억 원. 제 전 인생이 통장 숫자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월 150만 원 이자와 빈 집뿐이었습니다. 대출금을 송금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재훈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훈 씨, 잔금 처리 잘 됐나요? 연락 주세요. 일금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 씨, 재훈이랑 연락돼요? 영숙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파트 상가로 내려갔습니다. 신영부동산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에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없었습니다. 의자도 없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아파트 시세표도 사라졌습니다. 토지 개발 지도도 없었습니다. 먼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리문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옆 가게 세탁소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손님 웬일이세요? 부동산 찾으세요? 네. 여기 사장님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세탁소 사장님이 혀를 찼습니다. 그 사람들 지난주 토요일 밤에 도망갔어요. 트럭 불러서 짐 다 싸가더라고요. 새벽 2시예요. 토요일 밤이라니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대출금 송금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찾아왔나요? 많이 왔죠. 어제만 3분 오셨어요. 다들 돈 떼였다고 울고불고 난리더라고요. 3분.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민원실에서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조서를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죠? 5억 4천만 원입니다. 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5억 4천이요. 한꺼번에요? 네. 퇴직금하고 집 담보 대출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벌써 5번째예요. 이번 주에만요. 다들 같은 수법에 당하셨어요. 그 이재훈이랑 김영숙 신분증 조회해봤는데 다 위조예요. 위조요? 네. 진짜 이재훈이랑 김영숙은 따로 있어요. 신분증 도용당한 거죠. 범인들이 쓴 이름은 가짜예요. 전화번호도 대포폰이고요. 추적이 안 돼요. 그럼 잡을 수 없다는 겁니까?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CCTV 보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 했더라고요. 얼굴 식별이 안 돼요.
차량 번호판도 가짜였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요. 사무실에 걸려 있던 거요. 그것도 위조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5만 원이면 만들어요. 아주 정교해요.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다른 피해자들 진술서였습니다. 63세 남성 3억 원 피해. 58세 남성 2억 5천만 원 피해. 67세 여성 1억 8천만 원 피해. 모두 비슷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습니다. 영숙이 접근했고 재훈이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기소는 언제쯤 되나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범인 신원도 모르는데 기소가 어떻게 돼요? 일단 수사는 하겠지만 솔직히 기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제 돈은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까?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범인 잡아도 이미 돈 다 썼을 거예요. 해외로 빼돌렸을 수도 있고요.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5억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돌아올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범인도 못 잡을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을 지나갔습니다. 1503호. 영숙의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숙 씨, 저 강태우입니다. 나와 보세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1503호 사람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집 지난주에 이사 갔어요. 짐 싸서 다 나가던데요. 부녀회장이라던 사람 말이에요? 이사를 갔다니. 언제요? 토요일 밤이었어요. 밤늦게 이삿짐 센터 트럭 와서 짐 다 싣고 가더라고요. 시끄러워서 잠 못 잤어요.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말하던가요? 몰라요. 그냥 가더라고요. 인사도 없이. 이상한 사람들이더라. 할머니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텅 빈 1503호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15층 1503호 창문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커튼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이 보였습니다. 진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날, 택배를 들어준 날, 청소를 도와준 날, 미역국을 가져온 날, 모두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부녀회장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10년도 거짓말이었습니다. 5천만 원 투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집 담보까지 잡았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저를 속이기 위한 각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숙과 나눈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이사님 고마워요. 이사님 최고예요. 우리 대박 나요. 하트 이모티콘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가짜 감정이었습니다. 재훈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신영부동산 대표 이재훈.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전화번호 모두 위조였습니다. 명함을 찢었습니다.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대출금 3억 원, 매달 1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수입은 없었습니다. 카드가 80만 원도 밀려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석 달 뒤면 이자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6개월 뒤면 아파트 경매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 안에 3억 원을 갚지 못하면 집을 잃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저만 홀로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5억 4천만 원이 사라진 밤이었습니다. 영숙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미역국 맛이 생각났습니다. 재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두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진척이 없었습니다.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CCTV 분석했는데 범인들이 인천 쪽으로 빠졌어요. 그 이후로는 추적이 안 돼요. 그게 다였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0세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택배 상하차 일을 구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였습니다. 일당 5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로 식비를 해결했습니다. 카드 대금이 200만 원까지 쌓였습니다. 밤에는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5시까지였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70세 노인 같았습니다. 60세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원역 근처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려고 했습니다. 식료품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거 좋아요. 이거 사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10m 앞에 영숙이 서 있었습니다.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묶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영숙 옆에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혼자 사시니까 밥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영숙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톤이었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씨, 덕분에 잘 먹고 있어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카트를 밀고 다가갔습니다. 김영숙, 제 목소리가 마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이 돌아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꺄! 영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 뒤로 숨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스토커요. 남자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요? 저 사람이요. 스토커가 아니야. 내 돈 5억 4천만 원. 어디 갔어? 당장 내놔. 제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영숙이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진짜 모르는 분이에요.
몇 달째 저 따라다녀요. 거짓말하지 마. 너 우리 아파트 1503호 살았잖아. 부녀회장이라고 했잖아. 제가 다가갔습니다. 영숙이 남자 뒤로 더 숨었습니다. 회장님 무서워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해요.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보시오. 여기서 이러지 마시오. 영숙 씨가 싫다잖소. 비키세요. 저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제가 남자를 미쳤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사람 살려.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경비원도 왔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여자가 내 돈을 다 가져갔어요. 5억 4천만 원이에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물었습니다. 마트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저 어르신이 여자분한테 시비 걸었어요.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남자분 밀치기까지 했어요.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어르신 뭐 하신 거예요? 저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제 전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계약서나 송금 내역 같은 거요. 집에 있어요. 계약서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경찰서 와서 신고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폭행죄로 신고 들어올 수 있어요. 경찰관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시고 집에 가세요. 마트 안을 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영숙이 보였습니다. 남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이미 다음 사냥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70대 남자.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마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과 남자가 마트에서 나왔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영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영숙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는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빗속에서 그녀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또렷하게 익혔습니다. 거울 좀 봐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60 먹은 할아버지가 설레게 생겼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숙이 계속 입을 움직였습니다. 2억 4천은 퇴직금, 3억은 제 연기료예요. 그동안 미역국 먹으면서 고마웠다는 말도 없고 인사가 없으시네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숙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제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주도 다녀왔어요. 5억으로 1년은 놀겠네요. 고마워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영숙 씨, 왜 그래요? 빨리 와요. 영숙이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가요. 환하게 웃으며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팔짱을 끼웠습니다. 두 사람이 주차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고급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빗속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는 빗속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모두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울 좀 봐요. 60 먹은 할아버지가 설레게 생겼어요? 2억 4천은 퇴직금. 3억은 제 연기료.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호구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을 지나갔습니다. 1503호. 이제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숙이 살았다는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12층에서 내렸습니다. 1206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거실이 보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헬쑥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거울 좀 봐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초라했습니다. 10kg 빠진 몸, 하얗게 센 머리, 깊게 파인 눈밑. 이게 건설사 이사였던 남자였습니다. 60 먹은 할아버지가 설레게 생겼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숙에게 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가진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사냥감이었습니다. 호구였습니다. 거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영숙이 본 것이 바로 이 얼굴이었습니다. 5억 4천만 원짜리 얼굴이었습니다. 매일 미역국을 가져다 준 데가, 청소를 도와준 데가, 따뜻한 말 한마디의 대가, 모두 계산된 투자였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에 2천만 원씩 받은 것이었습니다. 청소 한 번에 5천만 원씩 번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택배 한 번에 1억 원씩 챙긴 것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저녁 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5억 4천만 원이 사라진 하늘만 보였습니다. 영숙은 이미 다음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70대 회장님. 그도 저처럼 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못 잡는 사람을 제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남은 건 빚과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4개월 후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60세의 현실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영숙을 만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대출 연체 3개월. 담보물 경매 신청. 차가운 문장들이었습니다. 법원 경매 개시 결정문도 함께 왔습니다. 부동산에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금매로 팔아주세요. 5억짜리인데 4억에라도 팔게요. 중개업소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이 동네 아파트 지금 안 팔려요. 6개월째 거래가 없어요. 경기 침체였습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매물은 넘쳤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 아파트는 2년 전 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4억도 안 됐습니다.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첫 입찰에서 유찰됐습니다. 두 번째도 유찰됐습니다. 세 번째 입찰이었습니다. 감정가의 68%인 3억 3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평생 살던 집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은행 직원이 정산서를 보냈습니다. 낙찰가 3억 3천만 원. 거기서 대출 원금 3억 원을 뺐습니다. 6개월 밀린 이자 900만 원을 뺐습니다. 경매 비용 150만 원을 뺐습니다. 세금 100만 원을 뺐습니다. 정산 잔액 350만 원. 25년 살던 5억짜리 아파트가 350만 원이 됐습니다. 퇴직금 2억 4천만 원과 합치면 총 5억 7,350만 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1년 만의 결과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아, 아빠 집 경매로 넘어갔어. 일금 표시만 떴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저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 가구들이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쓰던 책상도 있었습니다.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이사 갈 곳이 너무 좁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원역 근처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환풍기만 돌아갔습니다. 형광등을 켜야만 신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40만 원과 월세 40만 원을 냈습니다. 80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270만 원이었습니다. 25년 아파트 생활의 마지막 잔고였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 몇 벌과 이불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좁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샌 흔적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방 소음이 들렸습니다. 중견기업 이사였던 남자의 새 보금자리였습니다. 33평에서 3평으로 줄었습니다. 11분의 1이었습니다. 5억짜리 집에서 40만 원짜리 방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일은 계속했습니다. 오전에는 택배 상하차를 했습니다. 밤에는 야간 경비를 했습니다. 한 달에 27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230만 원이 남았습니다. 식비로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교통비로 30만 원이 나갔습니다. 통신비와 관리비로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면 960만 원이었습니다. 35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1년 뒤면 1310만 원이 될 것이었습니다. 5년 후면 580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후면 1억 350만 원이었습니다. 70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벌써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60세 몸이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습니다. 오전 5시에 일어났습니다. 6시에 택배 센터로 갔습니다. 4시간 동안 박스를 날랐습니다. 10시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 5시에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6시에 다른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11시부터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끝났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잤습니다. 주말도 일했습니다. 쉬는 날은 한 달에 이틀뿐이었습니다. 그날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건설사 이사 시절, 넓은 사무실, 부하 직원들, 월급 700만 원, 5억짜리 아파트, 모두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영숙이라는 여자 한 명 때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택배를 들어주던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미역국의 따뜻한 맛이 기억났습니다. 모두 5억 7천만 원의 대가였습니다. 한 그릇에 2천만 원씩 받은 미역국이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딸의 말을 들을 걸 그랬습니다. 첫 투자 500만 원에서 멈출 걸 그랬습니다. 2억 4천만 원 넣고 만족할 걸 그랬습니다. 집까지 담보 잡지 말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경찰도 포기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삼평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60세 노인만 남았습니다. 밤 경비 일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누군가 나를 챙긴다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얼마나 값비싼 환상인지. 영숙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돈 있는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사냥감이었습니다. 호구였습니다. 60 먹은 할아버지가 설레게 생겼냐는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새벽 경비실에 앉아 아파트를 봤습니다. 불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는 집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곳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삼평 고시원이 제 마지막 집이었습니다. 내일도 택배를 나를 것입니다. 내일 밤도 경비를 설 것입니다. 한 달에 270만 원을 벌 것입니다. 이게 제 남은 인생입니다. 60세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입니다. 같은 아파트 부녀회장이라던 여자, 엘리베이터에서의 미소 하나, 그것이 5억 7천만 원을 삼켰습니다. 28년 건설사 생활을 지웠습니다. 25년 아파트를 빼앗았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영숙은 새로운 사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트에서 본 70대 회장님처럼 누군가 또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막을 수 없습니다. 경고할 수도 없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옵니다. 경비 일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삼평방으로, 창문 없는 그곳으로. 이게 60세의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63세입니다. 삼평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택배 상하차와 야간 경비로 한 달에 270만 원을 법니다. 통장에는 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1년 전 저는 건설사 이사였습니다. 퇴직금 2억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350만 원만 남았습니다. 5억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부녀회장을 믿었습니다. 1503호 김영숙.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미소가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 따뜻한 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상가 부동산을 믿었습니다. 10년 경력 공인중개사 이재훈. 자격증이 진짜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가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모두 위조였습니다. GTX
역세권 투자는 없었습니다. SPC, 법인도 없었습니다. 환불 특약도 휴지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 같은 동에 사는 부녀회장.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챙긴다는 착각, 나를 위해 음식을 해준다는 감동, 그 따뜻함에 취해 5억 7천만 원을 내놨습니다. 60 먹은 할아버지가 설레게 생겼냐던 그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 있는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사냥감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영숙은 새로운 사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미소 지으며 다가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택배를 들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이소 하나에 5억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의 배신이 가장 아팠습니다.